정은석입니다. 더운 날씨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더워서 아주 죽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좀 바쁘게 지냈어요. 이 더위 속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이제 전지판들이 이제 워낙 크잖아요. 뭐 좀 전지판들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 전지판의 한 장이 뭐 600와트, 요즘에는 이제 625, 625와트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주택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500와트로 해서 얘는 이제 6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625는 5장. 얘도 이제 5장이에요. 625는 원래 이제 65, 30 하면 얘가 3000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625를 설치하면 3000와트보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사용하니까 3kW 인버터에 물려가지고 주택에서 설치하는 3kW는 625를 구성을 해서 5장을 만들면 최대 용량으로 설치가 가능해요. 최대 용량. 만약에 630와트 정도의 전지판을 사용하게 되면 5장으로 구성을 해 놓으면 용량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검수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일단 625까지 해서 이제 주택에 보통 설치가 되는데, 이 전지판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가. 가로가 1m가 좀 넘고요. 가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로가 2.4m예요. 그러니까 제가 1m 70 정도 되는데 저보다 이제 한참 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게도 지금 전지판 같은 경우는 무게가 막 35kg 이렇게 돼요. 35kg 정도. 그러니까 다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지판을 그냥 혼자서 들고 움직이고 이동하고 혼자서 들어서 어떻게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죠. 2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극심한 더위 속에서 이렇게 큰 그리고 무거운 전지판을 들고 설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로 고생스럽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일단 이게 이제 제 일인 걸.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일이 있음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오면은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씻고 대충 먹는 것도 그냥 깔짝깔짝 한 다음에 바로 자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저도 에너지 충전이 되고 다음날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설치한 것들 중에 좀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주택에 이제 12kW 정도로 설치했어요. 굉장히 많죠? 여기에는 이제 주택용 계량기가 하나 있고, 지열용 계량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택에 6kW, 지열에 6kW를 이렇게 할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계량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에서는 6kW, 지열은 6kW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 처리를 하는 중이에요. 이건 이제 처리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인데 6kW 설비를 했어요. 6kW 설비를 했는데, 얘는 어떻게 이제 나눠지냐면, 나눠지지는 않죠. 왜냐면 계량기가 하나니까 그냥 주택에서도 쓰고 있고, 연결해 갖고 전기차 충전 설비, 충전에 사용을 하고 있죠. 요즘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입고하지 마라 해서 사회적인 논란도 많고 한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 원래 제가 이런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비법 전문가니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원래 전기는 저장이 안 되는 에너지예요.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기가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죠. 만약에 전기가 저장이 되는 에너지였으면요,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전부 다 번개를 저장을 해서 사용할 방법을 강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전기는 순수하게 전기로 저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배터리는 뭐야? 배터리는 전기를 화학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필요할 때는 화학식을 뒤집어서 전기로 다시 뽑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기가 순수하게 전기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는 원래 저장이 불가능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불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화학식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화학식이 다시 전기로 나와야 되는데 전기를 화학식으로 바꿔가지고 일정한 용기에다가 때려 집어넣게 되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모든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는 대단히 안정화되어 스테이블하다고 그러죠.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물질의 특성들이나 아니면 배열 방식이나 아니면 구성 요건을 바꾸잖아요. 바꾸게 되면 물질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요. 위험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충전할 때는 그 안정된 구간 안에까지만 충전을 해요.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테슬라는 100%까지도 전기차에 충전이 가능해요. 100%까지도. 근데 이제 테슬라의 충전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자의 핸드폰을 통해서 전부 다 조작이 됩니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충전할지에 대한 것도 전부 다 핸드폰에서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100%가 있어요. 그러면은 100%로 설정해 놓으면 정말로 테슬라 전기차가 100% 충전이 되느냐? 아니에요. 90%까지만 충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배터리는 90%까지만 충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의 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테슬라는 아예 이런 리스크,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90%까지만 충전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서 계속 이제 테슬라 배터리에서 불이 나죠.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삼성이나 LG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는 거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삼성 핸드폰에서 불이 나서 뉴스에 대서특필되고 하던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걸로 인해서 삼성이 아마 거의 사운을 걸었을 겁니다. 사운을 걸어서 불이 안 나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을 거고요. 역시 세계 탑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도 역시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는 사실은 화재의 경쟁이 강합니다. 불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전부 다 중국산 배터리를 썼기 때문에 불이 나는 거고요. 특히 배터리 중에서 불이 나는 건 리튬이온이 이제 불이 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인산철 배터리라고 그래서 배터리 성능이 이제 좀 떨어지고 응답 속도도 좀 느리지만 대단히 화재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화학적인 리스크가 덜한 이제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불이 나지는 않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 인산철 배터리라 하더라도 쇼트 시키면은 불 납니다. 우리 조그마한 그 1.5V 건전지도요.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냥 선으로 딱 붙여놓어 버리면은 그냥 순식간적으로 그냥 열이 폭주합니다. 물론 불이 나지는 않지만 거의 화재에 근접할 정도까지 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든 배터리는 다 위험한 겁니다. 제가 이제 주택의 이제 태양광에 관련해서 이 시리즈를 이제 3부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한 영상에서 다 이렇게 다루기에는 너무나 이제 긴 영상이 될 거고요. 보시는 분도 지루할 거고. 저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뭐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까지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지쳐요.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상계 거래라고 하는 걸 해요.
상계 거래. 이거 그냥 우리는 이제 한자를 지금은 거의 이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대부분들은 한자죠. 한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쓰긴 한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지 않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로 이제 모든 우리가 쓰는 언어들도 이제 구어체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않는데, 이내도 역시 한글이고요. 도대체도 한문이고요.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거의 대부분 상당수는 사실은 한문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중국에서 유래가 됐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제 서로 상자예요. 이렇게 쓰는가요? 저도 이제 한문을 쓴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개자는 너무 복잡하니까 저 못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일 거예요.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요. 연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래는 말 그대로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쓰면 딜이라고 그러는데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해가지고 거래한다. 뭘 거래해요? 전력을 거래하는 거예요. 전력. 태양광에서 상계거래는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계거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 놓고 나면 이 상계거래 절차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전부 다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각 서류마다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집주인의 서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도장 문화는 사라졌고 전부 다 서명으로 대체하니까 전부 다 업체에서 전부 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다 서명을 하고 말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상계거래에 필요한 서류들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병렬 조작 합의서예요. 병렬 조작 합의서. 병렬 조작 합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병렬 조작 합의서는 일단은 이렇게 서로 전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사고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인데,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이건 소비자는 경쟁이 불리하고요. 한전이 경쟁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 병렬 조작 합의서가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병렬 조작 합의서의 디테일한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전도 전력을 공급하잖아요. 한전이 전력 공급 주체예요. 이거 사실은 우리나라 문제가 많은 게 오로지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이거 독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경쟁 구도로 바꿔야 돼요. 경쟁 구도로 바꾸게 되면 전력 공급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방식의 이제 전력 공급들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민간 전력 공급 회사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개념적으로 싫어하죠. 일단 민영화가 이제 바로 떠오르니까 이제 사회적인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부문은 다 경쟁 구도로 다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공정한 경쟁 속에서 다 극복이 되고 희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는 한전만이 전력을 공급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한전을 좀 바꿔야 돼요. 전력 공급 주체의 독점을 좀 해제를 시켜서 한전보다도 조금 더 능력이 있고, 한전보다도 훨씬 더 소비자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 공급 주체들을 이제 경쟁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민영화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반발이 커서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국의 전기요금이 너무 이제 싸기 때문에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회사들이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지만, 뭐 이명박 MB 정부에서 민간 뭐 가스발전소, 그러니까 복합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뭐 그런 것처럼 뭐 이게 제도적으로 문만 열어주면 민간 영역에서 한전처럼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생길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력수급 계약서예요. 전력수급 계약서. 이 전력수급 계약서는 뭐냐면, 태양광이 없었을 때는 한전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기를 받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태양광이 발전기니까 나도 한전하고 똑같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우리 집도 발전소야. 그래서 한때는 이 태양광 업계의 그 홍보, 그러니까 영업에 필요한 홍보 문구 중에 우리 집에도 발전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홍보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었고, 그게 한 2, 3년 정도 태양광 업계에서 누구나 아주 강력한 이제 홍보 수단으로 사용을 했어요. 내 집에도 발전소를 만들자. 어떤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우리 집도 발전소니까 나도 전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공급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조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아서 소비만 하는 그 수동형의 전력수급 계약서가 변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전력수급 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상계거래 신청서를 하는데, 상계거래 신청은 그냥 이런 과정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문서는 병렬조작 합의서, 전력수급 계약서, 이 두 개의 서류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생전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이런 서류를 아마 구경도 못 해본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설치회사는 늘상 태양광을 하나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이 설비가 정기적으로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 설비인지, 그러니까 설비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개판으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은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기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잘 만지기가 좀 꺼려지죠. 네, 꺼려지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하고 상계거래를 신청하고 물론 요 앞에는 이제 안전 점검이 있어요. 안전 점검.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전기안전공사의 안전 점검을 통과하고 나면 한전에서는 이제 상계 거래를 진행을 하게 돼서 금방 얘기한 대로 전력 수급 계약을 다시 하게 되고요. 계약을 변경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혹시나 한전 개통이나 아니면 주변의 전기 설비에 어쩌면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 병렬 조작 합의서에 사용자가 동의하도록 하고 있죠. 이런 절차를 밟으면 이제 상계 거래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에서 태양광을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이 프로세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3주에서 한 달, 한 2주 정도 걸려요.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얘기하려면 좀 복잡한데, 옛날에는 제가 이제 2006년부터 이 태양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저도 다 진짜 이렇게 오래됐을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소비자들은 굉장히 이제 성격이 급한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내지는 이제 어떤 소비자들 중에는 이런 프로세스가 다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잔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제 사회적인 믿음이 이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좀 낮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이런 이제 사용전 점검이나 아니면 상계거래 절차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막 한전에다 막 전화를 하고 빨리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랬어. 그래서 뭐 이걸 이제 프로세스를 땡기면은 뭐 2주만 해도 이제 다 처리가 됐는데, 얘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사회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아무리 빨리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리고 막 푸시를 하고 그래도 한전의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다 밟습니다. 다 밟다 보니까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설치 잘하고 그리고 그냥 상계거래 신청서를 다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전에다가 보내기만 하면 모든 프로세스가 알아서 진행이 돼요. 예전에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사용전 검사를 현장에서 봤잖아요. 설치된 이제 태양광 설비들을 이제 현장에서 점검을 하는 거니까. 그때 누군가는 현장에 입회를 했어야 됐어요. 보통 이제 설치 회사의 담당자들이 나가가지고 검사 과정에서 입회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입회를 하지 않아도 전기안전공사에서 단독으로 설비를 검수를 합니다.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태양광 설치해 놓고 사용전 점검 신청하고 그리고 한전에다가 상계거래 서류를 다 해서 집어넣어 주고 나면 저희 같은 설치업체는 다시 현장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사용전 점검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가야 돼.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설치업체들이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후의 프로세서는 저희가 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설치가 끝나서 설비가 가동을 하고 있고 전기가 생산되고 있으니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공사에 필요한 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감을 하죠. 표면적으로. 하지만 이제 뒤에서는 이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3부로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1부에서 얘기한 건 주택에 설치되는 정말로 자그마한 3kW 태양광들이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치가 되고 또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 안전에 대한 확인들을 하는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치, 그리고 검사, 그리고 검사가 통과되고 나면 상계 계약을 하게 돼요. 이러면은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 과정이 통상 한 2달은 걸려요. 2달. 예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그냥 뭐 편의대로 절차 같은 것들을 막 생략을 하고 막 과정을 건너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요즘 이제 젊은 공무원들은 이제 그런다고 하죠. 뭐 담당 이제 자기네 상관, 흔히들 말해서 이제 계장 정도 되는 이제 팀장들이 민원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랑 잘 아는 분이니까 밑에 이제 실무 담당자들한테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빨리 처리해 주라고 이렇게 상급자가 이제 넌지시 이제 주문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그 젊은 이제 그 주무관이라고 그러죠. 주무관들은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업무 진행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쓰는 곳에다가 우리 팀장님이 이 홍머시기 고객의 이러이러한 업무를 좀 더 잘 봐주라고 지시했다라고 이 부분까지 적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민원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뭘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 주무관들이 그런 부탁을 하면 그런 부탁까지도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요즘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저가 중국의 이제 저가 물건들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심하죠. 알리, 테무. 근데 저는 이제 알리를 이용한 지가 한 7년 정도 돼요. 저는 테무를 사용하지 않고 알리만 사용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리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이름, 그리고 제 전화번호, 제 이메일, 그리고 이제 제 차가 사는 곳에 배송받을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리에다가 제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참 얼토당토하는 이제 홍보 광고 전화를 받는데 어떻게 전화가 오느냐면 제 이름, 정원성님 되시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저를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가 와요. 한간의 뉴스에서 아마 알리나 테무에서 그런 개인정보들을 외부에다가 돈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업체들하고 공유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구매를 하면서 카드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제 빅테크, 핀테크죠.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리 날고 긴다 그래도 카카오 같은 이제 핀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알리에다가 카드를 등록해 놓고 쓰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저처럼 차라리 카카오나 다른 이제 핀테크, 삼성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결제를 하면 좀 더 안전할 건데, 이건 사실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알리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핀테크가 카카오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이제 결제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 영상 보면서 알리나 테무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결제를 전부 다 카카오를 통해서 하시면 조금 더, 어차피 내 개인정보는 이미 다 넘어가 있어요. 한간에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국가에서 개인정보를 팔아요. 국가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건데 실제로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일어났겠어요. 누군가는 개인정보를 판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는 생년월일, 그리고 사는 주소, 이거는 이제는 개인정보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제 공개 정보가 됐어요. 공개 정보.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제가 굉장히, 돈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사는 거니까 최소한 카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아무래도 좀 꺼림칙하다 그러면 핀테크의 플랫폼을 이용하세요. 카카오 같은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하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삼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고요. 자, 주택용 태양광의 일부는 여기서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용 태양광의
가장 핵심인 상계거래 시스템은 도대체 뭐고, 그 상계거래에 필요한 조건들은 뭐냐. 금방 얘기했던 대로 병렬 조작 합의서하고 전력 수급을 다시 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1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2부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러면 주택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리고 한전하고 연결을 하는 이 병렬 조작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엄청난 전기요금의 감면을 받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요즘에 이제 전기요금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웬만한 주택들은 한 달에 전기요금이 거의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에 태양광 3kg를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2만 원으로 낮아져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런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새로운 방식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와요. 근데 그 고지서에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이전 거하고 똑같은데 딱 하나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잉여전력이라고 새로운 항목이 등장을 합니다. 잉여전력. 흔히 태양광을 설치한 사람들은 이 잉여전력에 표시된 몇 킬로와트 이 숫자를 보면서 아, 우리 집 태양광이 한 달에 이만큼 발전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은 분쟁도 생기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 오셨던 분들은 잉여 전력이 매달 한 70kg 정도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한 달에 70kg 정도밖에 생산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00년이 지나도 태양광 투자비가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괜히 태양광을 설치했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충분하게 이해는 시켜드릴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 굉장히 복잡한 상계 시스템을 2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3부에서는 이런 상계 시스템에서 감춰져 있는 시크릿 영역이 있어요. 왜 저렇게 상계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 왜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중요 데이터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좀 뜬금없는 내용 같지만 2부, 3부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인식이 가능하고요. 이 태양광 상계 시스템에 숨겨져 있는 비합리성이 결국은 우리가 어쩌다 지금 선진국 문턱에 딱 올라서 발을 딱 디뎠잖아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선진국으로 굳히기를 할까? 내지는 여기서 다시 개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가 하나 있어요. 3부에서는 태양광 상계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리즈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